저는 올해로 상담 일을 시작한 지 31해째가 됩니다. 이름은 박경란, 나이 62입니다. 지금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복지센터에서 주 3일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날에는 대학교에 나가서 사회복지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은 늘 밝으시네요. 고민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고민이 없다니요. 저도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떠져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 날이 수두룩합니다. 저도 남편과 크게 다투고 며칠씩 말을 안 한 적이 있고 아이들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적도 있어요. 다만 저는 그 감정을 좀 빨리 정리하는 편이에요. 그게 타고난 게 아니라 훈련이 된 겁니다. 수만 명의 사연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거예요. 상담사라는 직업이 참 묘합니다. 남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제 인생도 같이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거울 같은 거예요. 누군가의 눈물 속에서 제 모습이 비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오래 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남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다만 옆에 앉아서 같이 한숨 쉬어주는 거죠. 그게 상담의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요즘 강연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나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덜 불행할 수 있나요? 재미있는 게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요? 라고 안 물어요. 어떻게 덜 불행할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만큼 나이 드는 게 무섭고 막막하다는 뜻이겠죠.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4글자로 대답합니다. 우밍나웃, 움직여라, 읽어라, 나가라, 웃어라. 첫 번째, 움직여라.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50살이 넘으면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시큰하고 어깨가 뻣뻣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삐걱거려요.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안 쓰면 더 빨리 망가져요. 녹슨 기계랑 똑같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돌려줘야 부드럽게 굴러가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동네 공원을 3바퀴 돕니다. 빠르게 걷는 건 아니에요. 그냥 팔을 크게 흔들면서 느릿느릿 걸어요. 그러면 같은 시간에 나오는 동네 어르신들이 계세요. 인사하고, 날씨 얘기하고, 어제 무슨 반찬 했는지 얘기하고, 그게 운동이면서 동시에 사회생활이에요. 일석이조인 거죠. 두 번째, 읽어라. 나이가 들수록 머릿속이 단순해져요. 같은 생각만 빙글빙글 돌아요. 특히 걱정이 그래요.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책을 펼치면 그 생각의 굴레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꼭 어려운 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수필집 한 권이면 충분해요. 누군가가 써놓은 문장 하나가 어떤 날은 제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때가 있어요.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 한마디가 주는 위안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세 번째, 나가라. 집에만 있으면 세상이 점점 좁아져요. TV만 보면 세상이 온통 무섭고 위험한 곳 같잖아요. 그런데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생각보다 세상은 따뜻해요. 빵집에서 풍기는 냄새, 횡단보도에서 손잡고 건너는 아이들, 카페에서 공부하는 젊은 사람들. 이런 풍경들이 세상은 아직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감각을 줘요. 특히 저는 젊은 사람들 옆에 가는 걸 좋아해요. 카페에 혼자 앉아서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주변을 구경해요. 요즘 애들이 뭘 먹는지, 뭘 보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다 공부예요. 물론 저 같은 아줌마가 갑자기 끼어들면 민폐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옆자리에서 몰래 관찰만 합니다. 어깨 너머로 세상을 배우는 거죠. 네 번째, 웃어라. 이게 제일 어려우면서 제일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웃을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웃기로 선택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데 그냥 안 웃는 거예요. 입꼬리가 무거워진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진 거죠. 저는 일부러라도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으려고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든 웃긴 영상을 보든 동네 언니들이랑 수다를 떨든 웃음이 면역력을 올린다는 말 저는 진심으로 믿어요. 과학적 근거 같은 건 모르겠지만 웃고 나면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거든요. 31해 동안 상담을 하면서 정말 별의별 사연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의 고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돈, 건강, 그리고 가족. 특히 가족 문제가 제일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거든요. 직장이 싫으면 퇴사하면 되고 친구가 싫으면 안 만나면 돼요. 그런데 가족은요? 핏줄이라는 게 쇠사슬보다 단단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옭아매고 정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상처를 깊게 파요. 부부 문제도 참 많이 봤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찾아오면 저는 우선 물어봐요. 그 사람이 없는 내일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편안합니까? 아니면 허전합니까? 편안하다면 이미 마음이 떠난 거예요. 허전하다면 아직 미련이, 아니 그게 미련이 아니라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는 한갈라서지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혼이 끝이 아니거든요. 이혼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이 반드시 행복한 시작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혼자가 된 다음에야 둘이었던 시절이 그립다고 말하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절대 예외. 폭력이 있는 집, 중독이 있는 집, 그리고 한쪽이 완전히 기생하는 관계. 이런 경우에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떠나세요. 지금 당장. 왜냐하면 이런 관계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려다가 둘 다 가라앉거든요. 구명보트에 한 사람만 탈 수 있으면 일단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해요. 그게 냉정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부부 사이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말의 선물이에요.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대화가 사라져요. 아니, 대화가 사라진다기보다 대화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밥 먹었어? 응. 뭐 먹었어? 대충. 이게 대화의 전부가 되는 거죠. 저는 남편한테 매일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오늘 나한테 기분 좋은 말 하나만 해줘. 남편이 처음에는 어색해 했어요. 뭘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줬어요. 오늘 머리 잘 어울린다든가, 오늘 좀 기운 있어 보인다든가, 아니면 그냥 옆에 있어줘서 좋다든가. 남편이 첫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늘 국이 짜지 않아서 좋았어. 기가 막히죠? 그래도 저는 웃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최선이었으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이걸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까 남편의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출근하면서 현관에서 돌아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 고마워. 그 한마디에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이 사람이 노력하고 있구나. 서투르지만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부부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완벽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서투르더라도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상담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한 번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분명 어딘가에 계실 테니까요. 4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복지센터로 관할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70대 후반의 여자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거였어요. 이름은 김말순 할머니, 78살.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남편은 12년 전에 위암으로 먼저 가셨고 슬아에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부산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와는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결혼하면서 사실상 독립한 거죠. 나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챙기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명절에 전화 한 통, 1년에 한두 번 얼굴 비치는 정도. 문제는 둘째였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김태호. 45살. 직업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직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저기 일을 시작하다가 한두 달이면 관두고 그 다음은 몇 달씩 놀고 그러다 돈이 떨어지면 어머니한테 손을 벌리는 게 패턴이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였어요. 한 달에 나오는 생활비가 할머니의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 내고 밥 해먹고 병원 가고 빠듯하지만 그래도 근근히 살아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태호가 매달 그 돈을 노리고 왔습니다. 수급비가 통장에 들어오는 날이 매월 20날이었어요. 태호는 그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20하루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바꿔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놈이 올 때마다 억지로 알아내거든요. 처음에 제가 할머니를 만났을 때 할머니의 오른쪽 팔뚝에 시퍼런 멍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가 넘어져서 그렇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넘어져서 생긴 멍은 모양이 달라요. 누군가한테 세게 잡힌 자국은 손가락 모양이 남거든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할머니, 혹시 누가 할머니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세요? 할머니가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떨구시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막내가 좀 그래요. 좀 그래요라는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었는지 아십니까? 수년간의 폭력, 수치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자식을 신고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 세 글자 안에 다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상황을 파악한 뒤에 결심했어요. 직접 그 아들을 만나보기로요. 다음 달 20하루 날 제가 할머니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태호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표정이 험악했어요. 눈이 날카롭고 입술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에 앉아 있는 저를 보는 순간 그 얼굴이 마치 가면을 바꿔 쓴 것처럼 완전히 달라졌어요. 순식간에 미소가 번졌고 목소리도 부드러워졌어요. 어머, 손님이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저 아들이에요. 어머니 안부 좀 여쭤보려고 들렀습니다.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갔어요. 이 사람은 연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자기 안에 두 개의 얼굴을 자유자재로 오가는데 완전히 숙련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네, 저는 복지센터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어머니 생활 상태 점검차 방문했어요. 태호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세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능숙하게 웃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건강이 걱정된다. 자기가 자주 와서 챙기고 있다. 형은 멀리 있어서 자기라도 와야 하지 않겠냐. 저는 속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상담사는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태호가 돌아간 뒤에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선생님 봤죠? 저 아이가 원래는 착했어요. 어릴 때 동네에서 인사 제일 잘하는 아이였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식을 원망하면서도 자식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도 지금의 자식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서도 참아 버릴 수가 없는 그 모순된 감정이 할머니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새로운 곳을 알아봐 드릴게요. 임대주택이 하나 나왔거든요. 거기로 옮기시면 태호 씨가 함부로 찾아올 수 없어요. 할머니가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들인데 엄마가 도망을 가면 어떡해. 그 말이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맞아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그래요. 자식이 자기를 아무리 아프게 해도 도망가는 건 어머니 쪽이 아니라 자식 쪽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주 할머니를 찾아갔고 조금씩 설득했어요. 할머니의 팔에 새로운 멍이 생길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너졌지만 티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안전해야 태호 씨도 변할 수 있어요. 지금 이대로는 둘 다 무너집니다. 2달이 걸렸어요. 2달 만에 할머니가 겨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사는 태호가 모르게 진행했습니다. 주민센터와 협력해서 주소 열람도 제안을 걸었어요. 할머니의 새 집은 이전 집에서 버스로 1시간은 걸리는 곳이었어요. 작지만 깨끗한 원룸이었고 같은 층에 사시는 이웃 할머니가 참 다정한 분이었어요. 할머니는 처음 한 달은 좀 적응을 잘하셨어요. 새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시고 이웃 할머니랑 같이 시장도 다니시고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멍도 더 이상 생기지 않았고요. 그런데 석 달째 되던 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태호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자식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때리고 돈을 뺏어가는 자식이라도 자기 뱃속에서 나온 핏덩어리잖아요. 세상 누구도 이해 못할 거예요. 맞으면서도 그리운 게 자식이라는 걸. 태호는 연락을 받자마자 새 주소를 알아냈고 바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돈을 요구하고 할머니가 거부하면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안 주면 팔을 비틀고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났어요. 할머니한테요. 왜 연락을 하셨냐고 그렇게 힘들게 옮겨 놓았는데 왜 스스로 문을 열어주시냐고.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건 할머니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이건 사랑이라는 이름의 족쇄예요. 부모 자식 사이에 걸려 있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잔인한 족쇄. 할머니는 이번에야말로 직접 결심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내가 이 아이를 놓아줘야 이 아이도 제 발로 서는 거죠?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우셨어요. 그 후로 할머니는 전화번호를 바꾸셨고 태호와 완전히 연락을 끊으셨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명절이 올 때마다 태호 생일이 될 때마다 가슴 한쪽이 허물어지셨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버텨내셨어요. 지금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올해 82이 되셨는데 경로당에서 화투 치시면서 동네 할머니들이랑 깔깔대고 웃고 계세요. 지난달에 제가 찾아갔더니 고스톱 치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경란아, 나 오늘 3,000원 땄다. 그 표정이 얼마나 해맑던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사람은 어떤 나이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80에도 90에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새 챕터를 열 수 있구나. 이 사연을 들려드린 건 단순히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사연을 통해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도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너무 많은 무게를 실어요. 부모면 다 참아야 하고 자식이면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배우잖아요. 효도, 우애, 가족애. 이런 단어들이 아름답긴 하지만 때로는 그 단어들이 누군가를 감옥에 가두는 열쇠가 되기도 해요. 가족 사이에도 건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피부가 너무 오래 눌리면 욕창이 생기듯이 관계도 너무 밀착되면 상처가 골마요. 살짝 떨어져서 바람이 통해야 해요. 그래야 상처도 아물고 서로를 다시 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딸과 아들에게 늘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너희는 충분해. 너희가 뭘 이루든 못 이루든 어디에 있든 뭘 하고 있든 너희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하기까지 저도 오래 걸렸어요. 솔직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저도 욕심이 있었거든요. 좋은 대학 가라, 안정적인 직업 가져라, 번듯한 사람 만나라. 제가 상담사이면서도 정작 제 아이들한테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만 명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건 없는 인정이에요. 넌 이것만 하면 사랑해줄게가 아니라 넌 그냥 내 자체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라는 메시지요. 이게 빈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한마디를 어릴 때부터 들은 아이와 한 번도 듣지 못한 아이는 완전히 달라요. 자기 안에 든든한 바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거든요. 바닥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바닥을 밟고 튀어오르면 되니까. 하지만 바닥이 없는 사람은 한 번 빠지면 끝없이 추락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전화로, 문자로, 가끔은 직접 만나서 너희는 충분해. 엄마가 보장한다.
나이 드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이니까. 하지만 나이 드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어요. 쪼그라들면서 늙을 건지, 펼쳐지면서 늙을 건지. 그 선택은 거창한 데 있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크게 펴고, 밖에 나가서 하늘 한번 올려다보고, 옆 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저는 오늘도 동네 공원을 세 바퀴 돌았고, 복지센터에서 세 분의 이야기를 들었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오늘 저녁은 내가 차릴게. 당신은 좀 쉬어.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감기 걸렸어? 웃기죠? 그래도 괜찮아요. 서투른 게 우리 부부의 방식이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같이 늙어가는 거, 그게 제가 아는 가장 현실적인 행복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